엄마, 밥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것이 전부였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힘들다는 투정도 아니었다. 그저 건조하고 텅 빈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중얼거림. 그 한마디는 육군 헌병사령관 김민정 중장의 집무실을 가득 채우던 공기청정기의 백색 소음마저 집어삼켰다. 11월의 차가운 가을비가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김민정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펜이 유리에 닿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방금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정적만이 맴돌았다. 최우진,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남편을 일찍 여유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엄하게만 키웠던 아이였다. 남들 다 가는 대학 생활 한 번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이 싫다며 자원입대하여 최전방도 아닌 후방의 보급부대로 배치받은 지 고작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민정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는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 신호였다. 아니, 어쩌면 유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비서실장, 그녀가 인터폰을 눌렀다. 사령관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내 차 대기시켜. 관용차 말고 개인 차량으로. 예? 하지만 사령관님, 오늘 오후 국방부 장관님 주재 회의가 취소하라고 했어. 이유는 개인적인 신병 문제라고 보고해. 김민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인터폰을 끊었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별색 개가 박힌 정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대신 구석에 놓인 옷장에서 평범한 회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대한민국 육군의 군 기강을 책임지는 서리빨 같은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걱정에 휩싸인 주름이 조금 늘어난 중년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기 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벽에 걸린 군사 지도에서 경기도 포천의 한 지점을 눈으로 훑었다. 제후군단 예하 제23보급대대. 산속 깊은 곳에 고립된 그곳은 지도상에서도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민정은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다. 냉장고에 있던 불고기 감을 꺼내 양념을 재웠다. 손이 떨려 간장병을 쏟을 뻔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우진이가 이때 전 가장 좋아했던 음식. 엄마가 해준 불고기는 식어도 맛있어 웃으며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보온 도시락에 꾹꾹 눌러 담았다. 밥알 하나하나에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고기 한 점 한 점에 기도를 담았다. 제발 별일 없기를. 그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기를. 오후 2시 회색 사륜구동 차량이 빗길을 뚫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계속 흐려졌다. 김민정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차체를 밀어붙였다. 차 안에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오직 빗소리와 싸우며 달렸다. 조수석에 놓인 도시락 가방이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휘발유 냄새가 나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헌병 수사관 출신인 그녀는 본능적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보급부대에서 기름 냄새란 흔한 것이지만 밥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대였거나 아니면 무언가 끔찍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포천으로 들어서는 국도변은 안개가 자욱했다. 부대 근처로 갈수록 도로는 좁아졌고 인적은 드물어졌다. 길가에 늘어선 비닐하우스들이 비에 젖어 흉물스럽게 보였다. 김민정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화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영락없는 평범한 아줌마였다. 그녀는 오늘 장군의 권위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철옹성 같은 문을 두드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만약에 자신의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 놈이 있다면 그때는 어머니가 아닌 지옥의 심판관이 되어 그들을 단죄하리라 다짐했다. 저 멀리 빗속에 흐릿하게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감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제23보급대대의 위병소는 낡고 음습했다.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인지 아니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이한 기류 때문인지 분위기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김민정은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펴들었다.
검은색 우유인 판초 우유를 뒤집어 쓴 병사 하나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초병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김민정은 최대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최우진 일병 어머니입니다. 면회 좀 하러 왔는데요. 평일 면회는 사전에 행정반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급하게 오느라 잠시 얼굴만 보고 밥만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초병은 난처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인터폰을 붙들고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초소 안쪽에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간부의 모습이 보였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위병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행정보급관 박영식 상사였다.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짝다리를 짚은 채 김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씹고 있던 껌을 짝 하고 소리내어 씹으며 그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기색을 드러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노인정인 줄 아셔? 밥 들고 오면 아무 때나 문 열어주게. 박 상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가시 돋친 칼날 같았다. 김민정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았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아들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돼서 무작정 왔습니다. 딱 10분만, 아니 5분만 보게 해주세요. 최우진 그 폐급 새끼. 아니, 그 병사 지금 작업 중이라 못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예요. 식중독 걸리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박 상사는 김민정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군대 밥 잘 나오니까 유난 떨지 말고 가셔. 안 그래도 그 새끼 때문에 중대 분위기 개판인데 의미까지 와서 설치네. 김민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태극 애미, 군의 간부라는 자가 민간인에게, 그것도 병사의 부모에게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먹이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위병소 옆쪽 문인 쪽문이 열렸다. 야, 동작 봐라. 군뱅이냐? 걸걸한 욕설과 함께 병사 2명이 빗속으로 떠밀려 나왔다. 양손에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비틀거리는 병사. 비에 젖은 전투복은 흑푸성이었고 체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왜소해져 있었다. 우진아, 김민정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운동을 좋아하고 눈빛이 맑았던 청년 최우진은 그곳에 없었다. 눈 밑은 킁하게 꺼져 검게 변해 있었고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다. 빗물에 젖은 손등과 목덜미에는 긁히고 멍든 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김민정을 절망케 한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다. 초점이 없이 흐릿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의 눈. 최우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그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세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다. 그때 박 상사가 최우진을 향해 성큼 다가갔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어디다 대고 눈을 흘겨. 빨리 가서 쓰레기 안 버려. 박 상사가 군화 발로 최우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김민정의 고막을 때렸다. 최우진이 비명을 지르며 진흙팡 속에 나뒹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터지며 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김민정이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다. 박 상사는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김민정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다. 시끄러워 죽겠네. 이딴 거 가져와서 내 새끼만 더 나약해지는 거 아니야? 박 상사는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찼다. 보온통 뚜껑이 열리며 하얀 쌀밥과 정성스레 양념한 불고기가 진흙탕 위로 쏟아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밥알들이 시커먼 흙물과 뒤섞여 엉망이 되었다. 최우진이 바닥을 기어가 쏟아진 밥을 주워 담으려 했다. 흙 묻은 고기를 손으로 집어들며 울먹였다. 박 상사는 그런 최우진의 머리를 짓밟으려 발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김민정의 눈에서 어머니의 슬픔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늘하고 잔혹한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살기였다. 그녀는 우산을 집어 던졌다. 박 상사의 발이 내려찍히기 직전 김민정은 번개 같은 속도로 파고들어 박 상사의 디딤발을 걷어찼다. 박 상사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김민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상사의 오른팔을 낚아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박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 이거 안 놔?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공무집행방해로 쳐넣어 버릴 거야. 진흙팡에 처박힌 박 상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겨누며 달려왔다. 움직이지 마. 물러나지 않으면 발포한다. 초병들의 외침에도 김민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상사의 머리채를 잡고 흙바닥에 처박힌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빗물에 젖은 자신의 품 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다. 번쩍이는 금속 배지와 신분증이 초병들의 전등빛에 반사되어 빛났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관 중장 김민정. 위병소에 시간이 멈췄다. 총을 겨누던 초병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박 상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자신이 방금 발로 찬 도시락의 주인,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쳐낸 여자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었다. 김민정이 낮게 그러나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래, 내 놈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녀는 박 상사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나는 저 아이의 밥을 챙겨주러 온 엄마다. 그리고 김민정은 고개를 들어 얼어붙은 초병들을 서늘하게 일갈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러 온 너희들의 사형 선고관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무전기를 꺼냈다. 코드 오메가 상황. 전 병력 진입해. 위병소부터 대대장실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보내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검은색 밴들이 헤드라이트를 켜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 들어왔다. 사이렌 소리가 포천의 산자락을 뒤흔들었다. 반격은 시작되었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찢어발기며 제23보급대대의 고요를 집어삼켰다. 위병소 바리케이드가 부서져 나갔고 검은색 승합차에서 쏟아져 나온 혼병 특임대원들이 순식간에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무장한 대원들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부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관 바닥에 머리를 박아야 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대대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정태수 중령은 책상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종이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그는 멍한 표정으로 문가의 선임물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회색 니트, 흙탕물이 튄 슬랙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겉모습은 영락없이 비를 맞은 중년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뒤로 완전 무장을 한 특임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대대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구십니까? 민간인이 함부로. 당장 헌병 불러. 정중령이 쥐어짜듯 소리쳤다. 헌병을 찾나? 여기 있다. 김민정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젖은 운동화가 카펫 위를 밟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정중령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품에서 젖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정중령의 시선이 명함으로 향했다. 육군 헌병사령관 중장 김민정. 정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을 잃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령관님, 어째서 연락도 없이. 내 아들이 밥을 굶고 있어서. 김민정은 대대장실 소파에 앉았다. 젖은 등을 기대지 않고 꿋꿋이 허리를 세운 채였다. 내 새끼 밥 먹이러 왔는데 자네 부하가 그 밥을 발로 차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배달하러 왔다. 그런데 대대장, 자네는 밥 먹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오해십니다. 사령관님,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절차. 김민정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정태수 중령, 자니가 지금 파쇄기에 넣으려던 그 서류, 그게 절차인가? 정중령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로 향했다. 그는 황급히 발로 그것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정의 눈짓 한 번에 특임대장이 다가와 종이들을 수거했다. 유류수불 대장 사본이군. 10월분 특임대장이 보고하자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중령을 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다. 자네 부대는 보급부대야. 최전방으로 가는 기름과 식량을 관리하지. 그런데 이상하군. 내 아들 최우진 일병이 배치된 후로 자네 부대의 기름 소모량이 급격히 늘었어. 훈련도 없었는데 말이야. 김민정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와 정중령의 미간에 박혔다. 내 아들이 전화로 그러더군. 밥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나는 처음에 그게 식판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었어. 그건 기름을 훔치다가 온몸에 냄새가 밴 놈들이 내 아들의 밥을 짓밟고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기 때문이었어. 정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앉아. 김민정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거짓이 섞이면 자네는 군복만 벗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철창 안에서 썩게 될 거야. 대답해. 사라진 기름 5,000리터. 어디로 갔지? 대대장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정중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덫에 걸린 토끼였다. 정태수 중령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군 생활 2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간을 끌었다. 사령관님, 이건 행정착오입니다. 기록 누락일 뿐입니다.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횡령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김민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정중령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풀어 사생활 침해입니다. 영장도 없이 이러시는 건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헌병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의 통신 및 지휘권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 내 눈에는 이 부대 자체가 비상사태야. 아군이 아군을 학대하고 군수 물자를 팔아먹는 건 이적행위니까. 김민정이 손짓하자 특임대원이 정중령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댔다. 삐링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김민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갤러리와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특정 폴더를 열어 정중령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정중령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골프장에서 박영식 상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자네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 가방인가? 그리고 행정보급관과 대대장이 이렇게 다정하게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였나? 그건 최우진 일병. 김민정이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꺼냈다. 내 아들은 입대 전 회계학을 전공했어. 숫자에 밝은 아이지. 자네들이 놈을 행정반에 앉혀놓고 장부 정리를 시켰겠지. 멍청하고 순진해 보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을 거야. 그런데 아이가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아채고 질문을 했겠지. 행보관님, 입고량과 출고량이 다릅니다. 라고. 김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령의 뒤편에 걸려있는 부대표 액자로 다가갔다. 정직, 성실, 봉사라고 쓰인 거대한 붓글씨 액자였다. 그때부터였을 거야. 놈을 폐급으로 몰아세우고 잠 안 재우고 때리고 모욕 주기 시작한 게. 놈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입을 막으려고. 자네들이 기름을 팔아먹은 그 더러운 돈을 지키려고 김민정이 액자를 잡고 거칠게 뜯어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드러난 벽면에는 낡은 금고 하나가 박혀 있었다. 박영식 상사가 위병소에서 잡히자마자 불더군. 대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장부는 대대장실 비밀 금고에 있다고 정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특임대원들이 그를 순식간에 제압하여 바닥에 눌렀다. 정중령의 얼굴이 카펫에 짓눌렸다. 안 돼. 그거 열면 안 돼. 다 죽어. 너희도 다 죽는다고 정중령이 발악했다. 단순한 횡령범의 반응치고는 지나치게 격렬했다. 김민정은 그 반응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5,000리터의 기름. 대대장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큰 규모였다. 그리고 다 죽는다는 말. 김민정은 박 상사에게서 미리 받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타발과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깨알같이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거래처. 11월 3일 비닐하우스 단지 어구역 500리터 이체 입금 완료. 11월 7일 율포천 폐기물 처리장 1000리터 현금 수령. 단순한 장부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뒤로 넘길수록 김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또 다른 상납 내역이 적혀 있었다. 10월 25일 하늘정원 골프 접대 임상철 소장. 11월 1일 정기 상납금 500만 원. 제오군단 군수참모. 김민정은 수첩을 덮었다. 정중령이 왜 그렇게 발악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개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단극, 아니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먹이사슬의 말단일 뿐이었다. 정태수, 김민정이 바닥에 깔린 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내 아들을 괴롭힌 게 아니야.
너는 대한민국 군대의 피 같은 혈세를 훔쳐서 내 윗선에 갖다 바치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병사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수첩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이 장부가 내 목숨 줄이 될지 아니면 교수대가 될지는 내 협조에 달렸다. 끌고 가. 정중령이 질질 끌려나갔다. 대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민정은 깨진 액자 유리 조각 위를 밟고 섰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파편의 느낌이 아들이 겪었을 고통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치지 않고 있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더 큰 괴물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밥을 짓밟은 자들, 그 위에 군림하며 배를 불리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씹어먹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복수는 아직 첫 발도 떼지 않았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밖에서 몰아치던 빗줄기 소리는 이곳의 두꺼운 벽에 가로막혀 들리지 않았지만 김민정에게는 이 고요함이 전장의 폭격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경상여포조 의자에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진정제가 투여된 최우진 일병의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목,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드러난 시퍼런 멍 자국들과 담뱃불로 지진 듯한 둥근 화상 흉터들이 김민정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안 돼. 죄송합니다. 우진이가 잠꼬대하며 몸을 비틀었다. 악몽, 그 지옥 같은 부대에서 벗어났음에도 아들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의 진흙팡 속에 갇혀 있었다. 김민정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식은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려 했다. 그 순간 우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헉,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링거대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우진은 눈앞의 여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리며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잘못했습니다. 안 잘게요. 살려주세요. 행보관님. 김민정의 심장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다. 적의 총탄에 맞아본 적도 있었지만 이런 고통은 아니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진아, 엄마야, 나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엄마가 왔어. 김민정의 목소리에 우진의 발작적인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다. 와,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힘없이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다. 엄마,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한테 해가 될까봐. 엄마가 장군인데 아들이 패급이라고 소문나면 그런 소리 말라. 널 지키지 못한 내가 죄인이야. 김민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우진은 한참을 흐느끼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 다시 공포가 설었다. 엄마, 그 사람들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 장부를 찾았단다. 아니요. 장부에 없는 게 있어요. 우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병실 어딘가에 도청 장치라도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 상사가 절 창고로 불렀을 때 기름 드럼통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드럼통 하나가 넘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쏟아진 건 기름이 아니었어요. 김민정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기름이 아니었다고. 네. 검은 기름 속에 포장된 상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색 방수팩에 쌓인 거요. 박 상사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제 뺨을 때리고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봤어요. 찢어진 포장지 사이로 보인 글자를요. 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NBG 공사 K.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다. NBG 공사 K. 그것은 군용 야간 투시경의 최신 모델명이었다.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핵심 장비. 그것이 왜 기름 드럼통 속에 그것도 폐기름으로 위장되어 들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걸 싣고 온 트럭 기사가 박 상사한테 그랬어요. 이번 물건은 상태가 좋은데 저번처럼 불량품 섞어서 보내면 위에서 난리 나으라고요. 김민정은 비로소 깨달았다. 정태수와 박영식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의 핵심 장비를 빼돌리고 그 자리를 불량품으로 채워넣는 이른바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량 장비들은 전방의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다. 쉬어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김민정은 아들을 재웠다.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보다 훨씬 무겁고 동시에 단호해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갉아먹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이었다. 4월 용산 육군 헌병사령부 대회의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김민정은 중앙 상석에 앉아 압수한 증거물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정태수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장부, 그리고 아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진술조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수사단장 강동혁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김민정이 가장 신이 많은 후배이자 헌병대에서 면도날 이라 불릴 정도로 예리한 수사통이었다. 사령관님, 제23보급대 압수 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대령이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예상대로입니다. 유류구 깊숙한 곳에서 이중벽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출처 불명의 야간투시경 부품들과 조준경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시중가로 따지면 대략 30억 원어치입니다. 30억. 김민정이 헛웃음을 지었다. 일개 대대급에서 해먹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태수 중령 입을 열었나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대령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다. 조금 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수 중령의 신병을 검찰단으로 이첩하라는 지시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수사하는 건 절차상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구지? 누가 그런 전화를 했어? 인사참모부장이 아닐 텐데 비서실장이 직접 걸었습니다. 청장님의 의중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김민정은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육군참모총장, 군의 정정, 그곳에서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아니,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 하고 있었다. 강 단장, 사령관님, 이 사건 검찰단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정태수와 박영식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겠죠. 개인의 일탈, 단순 횡령으로 축소 발표하고 있어는 건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김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들의 피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헌병사령관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어미야. 내 아들이 목격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을 파는 매국 행위였어. 이걸 덮으면 나는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그녀는 뒤를 돌아 강동혁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시한다. 본 사건은 헌병사령부 특별수사팀이 전담한다. 외부의 어떤 압력도 차단해. 총장실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직접 받겠다고 해. 그리고 정태수가 입을 열 때까지 잠도 재우지 마. 놈이 믿고 있는 뒷배가 놈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해줘. 강 대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강 대령이 나가고 난 뒤 김민정은 정태수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임상철 소장의 이름, 제5군단 예하의 사단장이자 군수통으로 유명한 인물. 정태수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보급 라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김민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임상철은 자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실세였고 무엇보다 현 참모총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그때 김민정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 없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민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음 섞인 그러나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장군, 밤이 늦었군. 아들 일은 유감이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김민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자니가 쥐고 있는 그 장부. 그게 자네 아들만 다치게 할 것 같나? 자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헌병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정태수 선에서 끝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협박이었다. 하지만 김민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고 고맙군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헌병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가 뒤집히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 내 아들 건드린 거 실수한 겁니다. 후회할 텐데 기대하십시오. 그 후회 당신들이 하게 해줄 테니. 전화가 끊어졌다. 김민정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던졌다. 전쟁은 선포되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당직 장교를 호출했다. 지금 즉시 특임대 2팀과 3팀을 비상 소집해. 목표는 제5군단 임상철 소장의 관사 근처다. 잠복해서 동태를 감시해. 영장 발부될 때까지 놓치지 마.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누구보다 빨라야 하고
누구보다 잔혹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믿고 등 뒤를 맡긴 강동혁 대령의 주머니 속에 방금 전 통화 내용이 녹음된 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군 수도병원의 밤은 낮보다 깊고 서늘했다. 일반 병동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최우진 일병이 입원한 VIP 병동의 복도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김민정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독실을 배정하고 사령관 직속 경호원 2명을 복도 끝에 배치해 두었다. 새벽 4시 병실 안에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우진은 진통제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악몽을 꾸는지 가끔 미간을 찌푸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 끝의 경호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교대 시간, 그 찰나의 빈틈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복장을 한 남성이었다. 그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의료진의 그곳이라기엔 지나치게 매서웠다. 신속하게 처리해. 심장마비로 위장한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앰플. 그것은 칼륨 용액이었다. 혈관에 직접 주입되면 즉각적인 심정지를 일으키지만 부검에서는 흔적을 찾기 힘든 약물.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우진의 링거줄을 향해 다가갔다. 잠든 우진의 숨소리가 그들의 동작에 맞춰 흔들렸다. 간호사 복장의 남자가 우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우진이 눈을 번쩍 떴다. 군대에서 겪은 수없는 구타와 학대는 그에게 본능적인 감각을 심어주었다. 살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그 끔찍한 느낌이 잠을 깨운 것이다. 누구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의 눈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억제해. 남자가 우진의 입을 틀어막았다. 우진은 발버둥쳤다. 링거대가 쓰러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비명이 손바닥에 막혀 새어 나오지 못했다. 주사 바늘이 링거 튜브의 주입구를 향해 다가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쾅!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젖혀졌다. 거기까지다. 김민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심어둔 그림자, 헌병특임대 최정의 요원인 김상사였다. 그는 교대를 하러 간 척하며 복도 사각지대에서 병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민정의 명령이었다. 놈들은 반드시 우진이를 노릴 거다. 빈틈을 보여주고 쥐새끼가 들어오면 밟아버려. 김상사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간호사 복장의 남자가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김상사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의사 가운의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덤벼들었지만 김상사의 돌려차기가 그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두 남자는 단 10초 만에 바닥에 제압당했다. 사령관님께 보고해. 쥐새끼 2마리 생포했다고 김상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침대 위에서 사시나무 털듯 떨고 있는 우진이를 보며 김상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국방부 헌병대 영창. 독방에 수감된 정태수 중령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령관이 다녀간 후 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자신이 빼돌린 기름, 그리고 임상철 소장에게 상납한 뇌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물건이었다. 야간 투시경.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협박을 받았다.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꺼내줄 테니까. 만약 불면 내 처자식은 교통사고 조심해야 할 거야. 면회왔던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다. 그때 철문 밖에서 교도관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배식 시간도 점호 시간도 아니었다. 철문의 배식구가 열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던져졌다. 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네 가족은 보호받지 못해. 명예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자살 종용. 그것은 명령이었다. 죽어서 입을 막으라는. 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섬기던 조직이 얼마나 비정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소매를 묶어 끈을 만들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는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 1시간 뒤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혀를 깨물고 의식을 잃은 정태수를 발견했다. 헌병대는 발칵 뒤집혔다. 정태수 중령 의식불명입니다. 보고를 받은 김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병원에서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마자 구치소에서는 핵심 증인을 제거하려 했다.
적들의 움직임은 전광석과 같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지만 산소 공급이 차단된 시간이 길어 내 손상이 우려됩니다. 당장 진술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김민정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정태수가 깨어나지 못하면 임상철 소장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길이 요원해진다. 사령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강동혁 대령이 재촉했다. 장부에 적힌 창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폐공장 말입니다. 오늘 밤 그곳에서 대규모 물자 이동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투시경 자녀분을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제 정보원이 목숨 걸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민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강동혁, 그녀가 아끼는 후배. 하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병원 습격 사건, 정태수의 자살 기도. 정보가 너무나 정확하게 적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니, 의심하더라도 덫을 놓아야 했다. 좋아, 특임대전 병력 출동시킨다. 양주 폐공장 급습한다. 보안 유지해. 출발 5분 전까지 목적지는 비밀이다. 비 내리는 밤, 수십 대의 헌병 차량이 사이렌을 끄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김민정은 지휘 차량에서 작전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동혁 대령이 앉아 무전기로 각 분대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목적지인 양주 폐공장은 산기슭에 버려진 거대한 흉물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공장. 첩보대로라면 저 안에 수백억 원어치의 불량 군수품과 진본 장비들이 쌓여 있어야 했다. 진입, 김민정의 짧은 명령과 함께 특임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며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명탄이 터지고 수십 개의 전술 라이트가 공장 내부를 비췄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대원들의 고함이 공장을 울렸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공장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바닥에는 거대한 트럭들이 빠져나간 타이어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곳곳에 급하게 물건을 치운 흔적만이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와그는 어떻게 된 거지? 강동혁 대령이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김민정은 천천히 공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 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불과 30분 전 놈들은 이곳에 있었다. 정보가 샜어. 김민정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강동혁을 바라보았다. 출발 직전까지 보안을 유지했어. 목적지를 아는 건 나, 자네, 그리고 작전 장교뿐이었지. 강동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령관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첩보 자체가 함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정이라. 그때 김민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대변인실이었다. 사령관님, 지금 뉴스 보셔야 합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김민정은 급히 차량으로 돌아가 태블릿 PC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긴급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화면에는 제후군단 임상철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억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군 헌병사령관 김민정 중장은 자신의 아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이를 부조리로 포장하여 무고한 지휘관들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원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사적 보복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정태수 중령이 썼다는 사실은 조작된 유서가 공개되었다. 헌병사령관의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견딜 수 없다. 나는 결백하다. 김민정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텅 빈 공장, 정태수의 자살 기도, 그리고 임상철의 역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김민정을 끌어들여 함정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사령관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사령관님이 정태수 중령을 폭행하는 영상이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위병소에서 박 상사를 제압하던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유포되고 있었다. 각질 장군 아들 바보 사령관의 폭주,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김민정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더 짙은 안개가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철수한다. 사령관님, 사령부로 복귀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민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동혁 대령을 곁눈질로 보았다. 내 놈이구나.
그녀는 확신했다. 내부의 첩자가 누구인지. 하지만 지금 그를 쳐내면 임상철을 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그녀는 이 배신자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칼을 찔러 넣어야 했다. 강 단장, 내 자네만 믿네. 언론 대응 준비해. 김민정은 짐짓 강동혁을 신뢰하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동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육군 헌병사령관 중장 김민정 금일부로 직무 정지를 명함. 국방부 장관 명의 팩스 한 장이 사령관실 책상 위에 날아들었다. 종이는 얇고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김민정의 30년 군 생활을 단숨에 깔아뭉개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그녀를 권력을 남용한 타락한 장군으로 매도했고 여론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김민정은 정복 상의에 달려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별 3개.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시간과 엄마의 빈자리를 견뎌야 했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사령관님, 아니 장군님, 짐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동혁 대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해 보였고 뇌는 축 처져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만약 어제 그 텅 빈 공장을 보지 못했다면 김민정조차 속아 넘어갔을 정도의 위선이었다. 아닐세, 내 손으로 챙기겠네. 김민정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일부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척했다. 강동혁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그 USB를 쫓았다.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 김민정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강 단장, 내 자네는 끝까지 살아남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민정이 사령관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도열해 있던 부하들이 격려했다. 중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미 기울어진 권력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참하게 쫓겨나는 패장의 뒷모습을 연기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기자가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다. 아드님 폭행 사건이 조작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정중령의 자살 시도에 압박을 가하셨습니까? 김민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기하고 있던 개인 차량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밖에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의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다. 출발해.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군인이라기보다는 노숙자에 가까운 행색의 사내.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백미러를 보는 눈매는 매서웠다. 그는 5년 전 전역한 전직 헌병 특수임무대 SD2 원사 마동팔이었다. 김민정이 가장 신뢰했던 현장 요원이자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야인으로 돌아간 그녀의 그림자였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장님, 아니, 누님, 낚시터로 가자. 월척을 닦을 준비를 해야지. 차가 서울을 빠져나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여전했다. 김민정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마동팔이 건넨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애들은 도착해 있습니다. 썩은 냄새 맡고 다들 이를 갈면서 왔죠. 저수지 근처 허름한 방갈로. 그곳에는 4명의 사내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전직 정보 요원, 폭파 특기였던 예비역 상사, 그리고 해커 출신의 공익 근무 요원까지. 그들은 모두 김민정에게 빚을 졌거나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짓밟혔던 태극들이었다. 하지만 김민정에게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상황 브리핑한다. 김민정이 자탁 위에 지도를 펼쳤다. 적은 5군 단장 임상철 그리고 내부의 첩자 강동혁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어. 하지만 놈들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까 강동혁이 보았던 그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가짜라는 걸 대원들이 의아해했다. 진짜 증거는 내 아들의 머릿속에 있어. 오진이가 기억해낸 트럭의 차량 번호. 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곳이 나오더군. 해커 출신 요원이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인천항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 SJK 무역. 임상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야. 오늘 밤 놈들이 빼돌린 야간 초시경 2차 물량이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될 예정이다. 김민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하고
동시에 강동혁과 임상철을 그 자리로 끌어들인다. 놈들이 제 발로 지옥 불에 뛰어들게 만들 거야. 미끼는 뭘로 쓰실 겁니까? 마동팔이 물었다. 김민정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미끼다. 어둠이 내린 인천항은 거대한 철제 무덤 같았다.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들이 미로를 만들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비릿한 녹 냄새를 실어 날랐다. 김민정은 SJK 무역이 사용하는 3번 부두 구석 폐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대포폰을 꺼내 강동혁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을 미세하게 떨며 목소리에 공포와 절망을 섞어 넣었다. 강 단장, 나요. 사령관님, 아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어디십니까? 강동혁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 다급함이 느껴졌다. 나는 끝난 것 같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우진이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해. 진정하십시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도와준다고? 그래, 자네밖에 없지. 김민정은 심호흡을 했다. 강 단장, 내가 가지고 있는 USB, 그거 원본이 아니야. 진짜 원본 파일과 장부는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의 침묵. 강동혁이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걸 자네에게 줄게. 그걸로 임상철을 잡든 아니면 거래를 하든 자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지쳤어. 아들만 데리고 떠나고 싶어.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인천항 3번 부두 SJK 야적장 앞이야. 밤 11시까지 와줘. 혼자 와야 해. 무서우니까. 혼자 가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김민정은 표정을 싹 지우고 이어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물었다. 놈은 절대 혼자 오지 않아. 임상철에게 보고하고 병력을 끌고 올 거다. 예상은 적중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세 대가 부두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동혁뿐만이 아니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10여 명. 그들의 허리춤이 불룩한 것으로 보아 무장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급 승용차 한 개가 더 들어왔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고 임상철 소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김민정의 몰락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찾아!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거야. 강동혁이 소리쳤다. 사내들이 손전등을 켜고 컨테이너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김민정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4번 구역의 막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저기다. 잡아.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김민정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척하며 달렸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지점, 3면이 컨테이너로 막힌 공간에 멈춰 섰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강동혁과 사내들이 입구를 막아섰다. 임상철 소장도 뒤따라 걸어왔다. 비릿한 바닷바람 사이로 승자의 오만함이 풍겨왔다. 김민정 장군, 꼴이 말이 아니군. 임상철이 비웃었다. 임상철, 네가 군인이냐? 병사들 고혈을 빨아먹고도 잠이 오더냐? 이 나라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힘없는 놈들이 희생하고 힘있는 놈들이 질서를 만드는 거지. 자, 그 장부랑 원본 파일 내놔. 그러면 아들 놈 병원비 정도는 챙겨주지. 김민정은 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강동혁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사령관님, 이리 주십시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정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동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동혁, 내가 자네를 아낀 이유가 뭔지 아나? 이 자네는 머리가 좋아. 눈치도 빠르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김민정이 손에 든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탁. 자네는 자신을 너무 과신해. 그리고 저기 파놓은 함정을 꽃길이라고 착각하지. 무슨. 그때였다. 화가 가가강.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컨테이너 위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켜졌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이 임상철과 강동혁 일당을 비췄다. 뭐야? 눈이 안 보여? 빛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뛰어내렸다. 마동팔과 옛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진압봉을 들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총을 든 용병들을 압도했다. 지금부터 예비역들의 회식 시간이다. 다 씹어먹어 주마. 마동팔의 고함과 함께 난투극이 벌어졌다. 당황한 용병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노련한 타격에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임상철이 뒷걸음질 치며 차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새덩이 같은 무언가가 날아와 그의 차 앞 유리를 박살냈다. 김민정이 던진 몽키 스패너였다. 어딜 가시나? 사단장님, 아직 정산이 안 끝났는데. 김민정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쇠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동혁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김민정이 더 빨랐다. 그녀는 쇠파이프로 강동혁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업권총이 바닥을 굴렀다. 김민정은 쓰러진 강동혁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컨테이너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건 내 믿음을 배신한 대가다. 퍽! 그녀의 주먹이 강동혁의 복부에 꽂혔다. 강동혁이 헛구역질하며 바닥에 뒹굴었다. 상황은 정리되었다. 용병들은 모두 제압당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임상철은 마동팔에게 뒷덜미를 잡혀 무릎이 꿇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닫혀있던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중국으로 밀반출되려던 수천 개의 야간 투시경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 김민정은 숨을 몰아쉬며 임상철 앞에 섰다. 이게 네가 말한 질서냐? 도둑질한 물건 팔아먹는 게. 임상철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하하. 김민정, 네가 이긴 것 같지? 이거 하나 잡았다고 끝날 것 같아?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상상이다. 상상. 김민정은 바닥에 떨어진 강동혁의 권총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임상철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었다. 상상은 안 해. 직접 가서 확인할 거니까. 내 입으로 불게 될 테니 쏴. 쏠 수 있으면 쏴봐. 내가 죽으면 넌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될 거다. 임상철이 발악했다. 김민정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사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당장이라도 이 더러운 작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마동팔이 다가와 김민정의 어깨를 잡았다. 대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쏘면 대장님도 저들과 똑같아집니다. 김민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10초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그래, 넌 법정에서 죽어야 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네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똥물에 튀겨지는 걸 보면서. 경찰들이 현장에 진입했다. 김민정은 그들에게 연행되는 임상철과 강동혁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임상철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거대한 카드를 숨기고 있는 자의 여유였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김민정은 직감했다. 임상철조차 꼬리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꼬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인 계룡대를 향하고 있었다. 증거 불충분. 임상철 소장 구속영장 기각. 텔레비전 뉴스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흘러갔다. 앵커는 검찰이 임상철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야간 투시경은 폐기를 위해 이동 중이던 물품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다. 미친, 이게 말이 됩니까?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마동팔이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낚시터 방갈로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민정은 말없이 식은 믹스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예상은 했지만 적들의 방어막은 생각보다 훨씬 두껍고 견고했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임상철을 보호하고 있었다. 임상철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 그놈은 자기가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김민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임상철이 체포되기 직전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상상이 나가. 그때 해커 출신의 팀원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압수한 야간 투시경의 시리얼 넘버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정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 SJK 무역 창고에서 발견된 투시경들은 서류상으로는 최신형입니다. 그런데 내부 부품의 고유 식별 번호를 조회해보니 제조 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품들 10년 전에 생산된 겁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시리얼 넘버들이 과거 폐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된 물량이라는 겁니다. 즉 폐기했어야 할 불량 부품들을 창고에 처박아뒀다가 껍데기만 최신형으로 갈아 끼워서 다시 군에 납품한 겁니다. 김민정의 미간이 좁혀졌다. 10년 전 그 숫자가 그녀의 뇌리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을 건드렸다. 잠깐, 10년 전이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 김민정의 입에서 탄식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10년 전 그녀는 육군 수사단이 영관급 장교였다.
당시 야간 비행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가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2명과 탑승하고 있던 3군 사령부의 유력 장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야간 비행 착각에 의한 공간 정의 상실, 즉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당시 현장 감식반이었던 김민정은 헬기 잔해 속에서 이상하게 파손된 야간 투시경을 발견했었다. 렌즈가 내부에서부터 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장비 결함을 의심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 보고서는 묵살되었다. 그리고 당시 그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덮으라고 지시했던 수사단장이 있었다. 한기석 현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김민정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죽은 3군 사령부 장군은 한기석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어. 그 사고 덕분에 한기석은 경쟁자 없이 승승장구해서 총장 자리까지 올랐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기석은 10년 전 불량 야간 투시경 납품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 불량 장비 때문에 라이벌이 탄 헬기가 추락했고 그는 그것을 조종사 과실로 덮어버림으로써 정적을 제거하고 비리 기업 SJK와의 카르텔을 공고히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덮어버린 그 불량 부품들이 돌고 돌아 다시 군으로 들어와 내 아들 최우진이 있는 부대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아들은 그 썩은 비리의 순환 고리를 목격했기에 짓밟혔던 것이다. 김민정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죽인 거야. 대장님, 10년 전 내가 그 보고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라면 내 출세 막힐까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서명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불량품들이 폐기되었을 테고 오늘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요. 김민정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아들의 몸에 새겨진 담뱃불 자국은 10년 전 그녀가 비겁하게 묵인했던 침묵의 대가였다. 용서받을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원죄를 씻어내려는 벼랑 끝에 선 재윤의 처절한 속지였다. 준비해. 계룡대로 간다. 계룡대라면 육군본부 말씀입니까? 지금 사령관님은 직무 정지 상태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긴 적진 한복판입니다. 알아. 그러니까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거야. 한기석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들고 김민정은 아들의 진술서와 SJK 장부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몰래 복사해 두었던 헬기 사고 초기 현장 보고서를 챙겼다. 이것들은 핵폭탄이었다. 터지면 한기석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그리고 김민정 자신까지도 파멸시킬 꼭멸의 버튼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계룡대. 거대한 위병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병 차량 수십 대가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무장한 경비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미 김민정의 접근 정보가 파악된 모양이었다. 김민정의 회색 SUV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장군의 정복 대신 그녀는 아들이 입대할 때 선물해줬던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멈추십시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비대장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김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마동팔과 팀원들이 탄 승합차가 따랐다. 더 접근하면 발포합니다. 물러서십시오. 철컥.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해 겨누어졌다. 하지만 김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다.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찌그러진 흙탕물이 묻어있는 보온 도시락통이었다. 위병소에서 박 상사가 발로 차버렸던 아들에게 먹이지 못한 그 밥통. 이건 무기가 아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확성기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에 꽂혔다. 이건 어머니의 밥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국민이 자식에게 먹이려단 마음이다.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걸었다. 너희 총구는 적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식을 먹이려는 어미를 향해서가 아니라 비켜라. 나는 내 아들의 밥값을 받으러 왔다. 경비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발포 명령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뿜는 기세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대한 범접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그때 정문 안쪽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나왔다. 차창이 내려가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참모총장 한기석 대장.
네 개의 별이 그의 어깨에서 번쩍였다. 들여보내라. 한기석의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다. 헌병들이 길을 텄다. 김민장은 한기석의 차를 지나치며 그를 노려보았다. 차 안에 한기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제 발로 굴러 들어오게 만든 포식자의 미소였다. 참모총장 집무실. 김민정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한기석은 천천히 차를 따랐다. 자네 많이 늙었군. 10년 전에는 꽤나 생기 넘치는 소령이었는데 총장님 덕분이죠. 양심을 팔아넘긴 대가로 진급도 빨리 했고 흰머리도 빨리 늘었습니다. 말이 심하군. 나는 자네를 아꼈어. 그래서 이번 일도 조용히 덮어주려 했던 거야. 자네 아들 치료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임상철이 같은 놈들은 꼬리 자르기로 던져주면 그만이야. 그러니 그만하고 멈춰. 여기서 더 가면 자네도 다쳐. 한기석은 여전히 김민정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부하로 보고 있었다. 김민정은 테이블 위에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거래는 없습니다. 그녀는 도시락통 옆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10년 전 헬기 사고 조사 보고서 원본, 그리고 이번 SJK 밀반출 사건의 실질적 소유주가 총장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기석의 찻잔을 든 손이 멈칫했다. 이걸 터뜨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건 자네야. 공범이라고.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나. 감옥에 갈 거요.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김민정이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지금 이 방해 대화, 제 동료들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거나 신호가 끊기면 이 모든 증거 파일과 녹취록은 전 세계 언론사와 인터넷에 자동 전송됩니다. 한기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노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다. 아니요. 김민정이 차갑게 일갈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식들을 사지로 내몰아 배를 채우는 괴물일 뿐입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내어줍니다. 나처럼 김민정은 방송 시작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선택하십시오, 총장님. 여기서 저와 함께 자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팔로 걸어나가 쇠고랑을 차시겠습니까? 집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창밖에는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한기석이 호출한 경비 병력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총구보다 더 무서운 진실의 폭탄 스위치를 준 것은 김민정이었다. 별들의 전쟁, 그 최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택해. 자네의 그 잘난 정의인지 아니면 하나뿐인 핏줄인지. 한기석 참모총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집무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승합차 뒷좌석에 손발이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공포에 질려있는 최우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 있어야 할 아들이었다. 김민정의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 병원에 둔 경호원들은 매수하기 쉬웠어. 자네도 알지 않나? 군인 정신보다는 돈이 더 무서운 법이야. 한기석이 혀를 차며 김민정에게 다가왔다. 자니가 그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 차 안에 있는 내 부하들이 아들에게 마지막 주사를 놓을 걸세. 심장마비. 아주 깔끔하지. 김민정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눈앞이 아찔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시나리오에 아들의 납치는 없었다. 한기석은 군인의 선을 넘었다. 그는 이제 제복 입은 깡패 두목일 뿐이었다. 비겁하군요. 정말 끝까지 이기는 게 정이야. 자, 폰 내놔. 한기석이 손을 내밀었다. 김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넸다. 한기석은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두 굽으로 짓밟아 부수었다. 바삭,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끝났어. 헌병 불러.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한기석이 책상 위 인터폰을 향해 돌아섰다. 승자의 여유가 등 뒤에서 느껴졌다. 김민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 김민정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인이어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배달 완료했습니다. 밥상 차리세요. 마동팔이었다. 김민정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아니,
그것은 생기가 아니라 불길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한기석이 마시던 뜨거운 찻잔을 집어들었다. 총장님, 한기석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김민정은 펄펄 끓는 찬물을 그의 얼굴에 뿌렸다. 막 한기석이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김민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책상 위로 뛰어 올랐다. 그녀는 한기석의 멱살을 잡고 그를 육중한 원목 책상 위로 쓰러뜨렸다. 뭐 하는 짓이야. 헌병, 소용없어. 내 놈 부하들은 이미 제압됐다. 스크린 속 화면이 바뀌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마동팔과 대원들이 납치범들을 짓밟고 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테이프가 뜯긴 우진이가 울면서 마동팔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보였다. 네 아들은 안전해. 이제 남은 건 너와 나뿐이다. 김민정은 테이블 위에 있던 낡은 도시락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기석의 머리 옆 책상 바닥을 쾅 하고 내리찍었다. 찌그러진 밥통이 더 납작해졌다. 이 개자식아, 내 아들 밥을 걷어차? 감히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걸 건드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였다. 그녀는 도시락통으로 한기석의 어깨와 가슴을 마구잡이로 구타했다. 억눌려왔던 10년의 죄책감과 분노가 폭발했다. 이건 10년 전 죽은 조종사 몫이다. 퍽. 이건 불량군화 신고 행군하다. 발톱 빠진 병사들 몫이다. 퍽. 그리고 이건 나를 믿었던 내 아들 몫이다. 한기석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비명만 질렀다. 집무실 문이 부서지며 경호 병력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멈칫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가 찌그러진 밥통에 얻어맞고 있는 기괴한 광경에 압도당한 것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늙은이 목을 물어뜯어 버릴 테니까. 김민정이 깨진 찻잔 조각을 한기석의 목에 겨누며 소리쳤다. 그녀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맹수보다 흉포했다. 다 끝났어. 한기석. 스마트폰이 부서지면 자동으로 전송되게 세팅해뒀거든. 지금쯤 전 국민이 내 놈의 그 추악한 목소리를 듣고 있겠군. 한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미친 듯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육군참모총장 방산비리 및 살인교사 의혹 녹취록, 공개 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룡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밖에서는 기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뚫을 기세로 몰려들었다. 김민정은 한기석의 목에서 찻잔 조각을 떼지 않은 채 그를 인질 삼아 대치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검찰이 왔습니다. 문 밖에서 헌병대장이 소리쳤다. 김민정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아래에 깔린 한기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나? 한기석, 널 잡으러 왔단다. 네가 그토록 챙기던 명예로운 저녁식은 없을 거여. 수갑차고 개처럼 끌려나갈 일만 남았어. 김민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트렌치코트를 벗었다. 그 안에는 별세 개가 달린 정복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어깨에 계급장을 쥐어뜯었다. 두둑, 실밥이 터지며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도 옷 벗는다. 하지만 난 내 발로 걸어 나갈 거야. 수사관들이 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한기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기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영혼이 파괴된 노인처럼 다리를 질질 끌며 연행되었다. 김민정은 수사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현행범 체포해, 상관 폭행, 기밀 유출, 그리고 10년 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수사관은 잠시 주저하다가 정중하게 수갑을 채웠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군님. 수사관의 작은 속삭임에 김민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사령관님, 폭로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스스로 10년 전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히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김민정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내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 대가로 내 아들이 그리고 수많은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부디 저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군중 속 어딘가에 마동팔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를 탄 최우진이 울면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우진아. 엄마가 늦어서. 김민정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차가운 철창 너머로 멀어지는 계룡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로소 지독했던 악몽이 끝나는 기분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교도소 담장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다. 김민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지만 10년 전 사건 은폐해주는 가볍지 않았다. 반면 한기석과 임상철 그리고 SJK 관련자들은 무기징역 및 중형을 선고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군대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겪었고 썩은 물은 빠지고 새 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3105번 면회 교도관의 목소리에 김민정은 읽던 책을 덮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건강해진 얼굴의 청년이 앉아 있었다. 최우진이었다. 그는 이제 머리를 제법 길렀고 살도 올라 있었다. 더 이상 눈동자에서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왔니? 밥은 먹고? 네, 엄마는요? 나야 뭐 주는 대로 잘 먹지. 여기 콩밥이 생각보다 맛있어. 김민정이 농담을 던지자 우진이 피식 웃었다. 저 복학했어요. 그리고 요리학원 다녀요. 요리네. 엄마 나오면 진짜 맛있는 밥 해주고 싶어서요. 휘발유 냄새 안 나는 진짜 따뜻한 밥이에요. 김민정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우진이도 그 맞은편의 손바닥을 마주 대었다. 우진아, 내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 대신 고맙다. 버텨줘서, 사라져서 저도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면회 시간이 끝나고 김민정은 감방으로 돌아왔다. 점심 배식 시간이었다. 식판에는 보리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제육볶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꼭꼭 씹었다. 밥알 하나하나에서 단맛이 났다. 역겨운 기름 냄새도 피비린내도 죄책감의 쓴맛도 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밥이었다. 사람을 살리고 힘을 내게 하는 정직한 밥맛. 창살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 위로